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선거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3자 구도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평론가. 뭐 조간 신문들이 많이 제목을 뽑았던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기세가 좀 주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추격 시작.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약진. 요 세 가지 정도가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저는 50을 넘는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넘나드는 이제 그런 수치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게 정점을 찍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지층과 그다음에 좀 연성 진보 지지층은 다 올 때까지 왔는데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않고 있는 한 10여%의 그 사람들을 지금 이 후보가 끌어당기지 못하고 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부자 몸조심 같은 이제 캠페인도 그렇지만 이 후보가 사안마다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지지 않으려는 그 태도, 그다음 민주당의 과도한 그 사법부 공격 이런 것들이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으리라 보고요. 그 점들이 약간 중도층의 조정 신호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저는 예측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수 진영이 좀 샤이 보수가 있긴 하지만 선거일로 가까이 갈수록 이분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김문수를 지지하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저는 40대 언저리까지는 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거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인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지난 토론회에서 존재감을 보여준 데다가 본인이 어찌됐건 그 동탄 모델을 얘기했는데 저는 동탄 모델보다는 지난 총선의 지민비조 모델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준석 후보가 지금 마음을 제대로 두지 못하는 보수층의 일부 지지층을 지금 끌어안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방파제 역할이거든요. 사실 이준석 후보도 보수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금 지지층이 이상하게 투표를 포기하는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마지막 남은 관건은 결국 단일화가 되겠죠. 네, 이 실제로 여론조사상에서도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나요, 김준일 평론가님? 예, 여론조사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에브렌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거고요. 오늘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제일 유익 있게 들여다보는 여론조사가 크게 이제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지금 방금 소개했던 전국 지표조사, MBS 조사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특성이 다 다르고 여기는 전화 면접인데 안심번호를 써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이제 개인 정보를 이름을 가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20대다 이런 거를 봤기 때문에 응답률이 매우 높아요. 이번에 응답률이 26.7%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 특성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제가 이제 한국갤럽은 워낙 오래 조사했고 여기는 근데 전화 면접인데 무선 RDD 랜덤으로 그냥 전화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뭐 리얼미터 이제 주초에 나오는 요거를 이제 세 개를 크게 봅니다. 네. 전국 지표조사는 이게 지역의 특성이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같은 거라도 할당을 예를 들면 부울경을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경남 따로. 왜냐하면 어디에 사는지 정확하게 아니까. 그러니까 경남 따로 이렇게 해서 약간의 그 농촌 민심 같은 것들이 좀 잘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에 49였는데 46으로 지금 3%포인트가 빠졌어요. 지금.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27에서 32로 5%포인트가 올라갔고 이준석 후보도 7에서 10으로 3%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권영국 후보가 0이었는데 1로 등장했다. 네. 황교안이 1이었는데 0으로 빠졌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지금 큰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부동층이 줄어들고 있다. 왜냐하면은 모른 무응답이 지난주에 16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 주에는 1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포인트가 이제 내가 마음을 결정해도 아직도 10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점점점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뭐 이런 보통 경우에는 모든 후보가 다 올라갈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부동층이 줄어드니까 조금씩 그런데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왜 빠졌는지 그리고 김문수, 이준석이 왜 올라갔는지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난 그 TV 토론, 네 경제 분야의 TV 토론이 이제 지난 일요일에 있었죠.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크게 득점을 하지 못했다. 실점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TV 토론을 잘한 후보를 그러니까 여기서 방금 네. 여론조사에서 물어봤거든요. 이재명 잘했다가 42예요. 네. 지지율이 46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제일 잘했다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46은 나와야지 본전인 거예요. 근데 42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못했다, 조금 너무 수세적이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를테면은 커피값 120원, 원가 120원, 그리고 이제 호텔 경제학 이런 것들에 네. 대응을 잘 못했다. 그 토론 이후에 이제 그 지금까지 기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19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혹평을 좀 한 게 있는데 왜 하려는지 왜 하는지 모르겠다. 1등 후보 같았다. 이게 여론에도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30인데 19밖에 잘했다가 안 나왔다. 근데 이준석 후보가 눈에 띄는데 28이 나왔어요. 네. 잘했다가 네. TV 토론을.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율의 거의 3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인데 28이니까 그러네요. 예, 이런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면 되고, 권영국 후보도 5%가 나왔다라고 한 거는 이거 낮지만은 퍼센테이지 낮지만은 지지율로 따지면은 5배 장사했다. 1%인데 지금 5%가 나왔죠. 그러니까 왜 이제 권영국이 등장했는지를 지금 여조에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지금 이재명 후보의 하락세 중에 하나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는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거든요. 뭐 여러 강성지층도 있지만 중도층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니 사법개혁 해야 되고 사법부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럼 여론조사 해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런 반반 정도 나와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의료개혁하자라고 하면은 다 의료개혁 동의해요. 의사 수 늘리자는 거 한 70% 나오거든요. 근데 그 2,000명 늘리자고 하면 이제 반대예요. 약간 이런 게 전체적으로 중도층에서는 약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그게 이제 그 반대쪽에서 하는 프레임들, 이재명 독재, 뭐 이재명 총통, 뭐 이런 것들과 좀 연관이 돼서 약간의 하락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권영국 후보의 존재감이 1%라도 이렇게 있으면 그게 웬만하면은 이재명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표들은. 근데 여기에 드러나면서 좀 이게 가장 세 번째 후순위지만은 영향력이 좀 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보수가 결집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부동층 중에 상당수는요 보수층의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탄핵 내란 뭐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유보를 했지만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쨌든 내가 찍었던 관성대로 이렇게 이제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너무 길게 하는데 요거는 중요한 얘기라서 좀 다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부울경이 지금 약간 보수 쪽으로 결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PK 부울경 지지율이 이게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이거는 해야 되는데, 에너지경제의뢰로 지난 20일에서 21일 무슨 아이디들이 100% 조사를 한 건데, PK 지지율이 김문수가 53.6인데 지난주 39.4에 비해서 14.2%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재명 후보는 49.1에서 34.4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에서도 부울경, 특히 부산에서 보면은요, 민주당이 너무 강세일 것 같으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몰아줘가지고 민주당이 한 10석까지 바라보다가 막판에 전재수 의원 한 석이 됐잖아요. 약간의 균형자 같은 역할을 약간 부울경이 하고 있다 지금. 물론 이게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보수의 결집 이런 게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남은 기간 동안 좀 전략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론조사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리얼미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리얼미터가 ARS 방식이거든요. 이게 저는 약간 여론조사에서 선행지표의 성격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ARS가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실제 투표의 결과에 수렴하는 확률이 좀 높아요. 더 전화면접 방식보다. 네, 왜냐하면 전화면접 방식은 지금 같은 국면에서 이른바 샤이 보수들이 참여를 안 해요. 일단 전화도 잘 안 받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샤이 보수니까. 지금 계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탄핵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김 후보를 지지하냐고 물으면 자기의 속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전화 면접에서는 응답하지 않거나 아예 전화를 안 받거나 한데, ARS는 기계음이기 때문에 자기 속내를 털어놔요. 그 측면에서 근데 지금 김 후보가 올라가고 이재명 후보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약간의 이제 이것이 이제 그래서 여론의 흐름에 선행지표적 성격이 있을 것이다. 저는 분석을 해서 22일 날 이제 조사에서 김 후보 소폭 하락,
이제 이 후보 소폭 하락, 김 후보 소폭 상승,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이거 이제 그 보합을 보였는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이 추세가 얘기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PK 쪽.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PK를 갔다고 봐요. PK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자신의 지난해 있었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좋은 기억도 있고 지금 접전인 PK에서 좀 돌려놓는다면은 본인의 영향력을 또 입증하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 방송에서 아마 부산부터 그 선정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도 분석을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한 전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분을 가지고 부산 한번 더 내려가겠죠. 근데 민주당도 부산에서 조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징후가 좀 뭐냐면 문 전 대통령을 여기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문 전 대통령의 참전이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더 훨씬 많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이번에 안 만나고 송기인 신부 만나고 이런 것들도 다 고려된 전략적 측면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TK 쪽에서는 결국 이제 본선에 본투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30%를 넘느냐가 TK는 관점이겠지만 PK에서는 얼만큼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를 좁혀내느냐가 저는 어쨌든 보수 지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요한 변수가 될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를 했는데 정치 세대 교체를 강조하면서 국무총리를 40대가 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 두고 한 얘기인가요? 그렇죠. 항상 명쾌하십니다. 네, 이준석 후보 둔 거고 이게 영화 타짜 뭐 보신 분들 네. 많을 텐데 거기에 이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야 이런 경우로는 너랑 나랑은 쇼당이 안 붙지. 뭐 이렇게 곽철용이라는 그 이제 깡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제 그 주인공하고 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좀 최근에 이동훈 개혁신당 공보단장이 이제 그 폭로를 했잖아요. 그렇죠. 당권 주겠다. 그러니까 이 경우로는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당대표를 해본 사람이래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이 당대표를 해봤고 윤리위 가동해가지고 억지로 쫓아냈고 이게 있는데 당대표 준다라고 하면은 그게 쇼당이 붙겠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애초에 이제 단일화를 받을 생각도 별로 없었지만 저는 단일화 안 될 거라고 안 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면은 당대표로는 안 된다. 그리고 논란만 커지니까 이제 총리도 줄게, 뭐도 줄게 이런 식의 이제 이 김문수 캠프 측에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최종인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제 긴급 기자회견도 했어요. 네. 기호 4번 이준석은 계속 있을 거다. 완주지를 분명히 했는데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단일화에 관한 일체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 네. 저는 이제 그게 그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벼랑 끝 전술이 아니라 협상력을 최고로 올리는 지금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준석 후보의 머릿속에 완주하겠다는 의사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70이라 그러면은 30도 상황에 따라서 내가 단일화 할 수도 있다. 이기는 선거가 된다면 나도 단일화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단일화라는 얘기를 본인이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게 꺼내는 순간 블랙홀입니다. 다른 이슈는 다 묻혀버리고 이준석 단일화 언제 하나 어떤 방식으로 하나 이제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차단을 하고 대신 또 국합 배드캅에서 배드캅은 이동훈 공보단장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동훈 공보단장 하고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동훈 단장이 이제 그 현역 기자만 20년 이상 아주 한 베테랑 기자예요. 주요 일간지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뭐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그 출입처에 저는 이제 대변인실의 선임행정관이었고 출입 기자였기 때문에 인연이 있어서 잘 압니다만은 이동훈 후보가 굉장히 정치인권 인맥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권에 구 여권이죠. 그러니까 전화를 많이 받았겠군요. 그러니까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네. 그 과정에서 일종의 그 개인적인 걸 이제 전제를 해가지고 이 단장 이건 어때요? 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라는 수많은 얘기들이 오고 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동훈 단장은 그거를 흘림으로써 국민의힘의 내부 균열도 좀 유도하지만 실제로 협상 전략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준 거고 이준석 후보는 그걸 또 끊으면서 그건 아마 좀 개인적인 것 정도로 이렇게 분류하면서 본인은 다시 명분 가지고 완주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제가 보기에 고도의 협상 전략으로 좀 봐요. 근데 정치는 언제나 가능성의 예술이고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만일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더 상승하고 보수의 결집이 더 이루어지면서 이게 좀 팽팽한 구도로 가는데 두 사람의 이제 그 합의 시너지가 난다고 판단되면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명분 있는 단일화가 돼야 되는 전제 조건이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 이건 수치는 제 말씀 안 드리고 그 이동 경로를 놓고 보면은 두 사람이 단일화됐을 때 빠져나가는 지지층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네네네.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은 좁고 깊은 경향이 있고
김문수 후보는 약간 보수층에서 넓고 옅은 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딱 시너지가 나면 좋은데 각자의 지지층이 지금 탄핵이나 내란이라는 이 기준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이 안 될 수 있는 이게 있어서 묻지마 단일화보다는 아주 명분과 가치를 어떻게 잘 포장해내느냐 실제로 하더라도 그것은 또 이준석 후보가 여기 참여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오히려 고민돼야지 단순히 수치 합산 가지고 이걸 접근하면은 저는 그게 썩 훌륭한 단일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이제 지지율의 합이 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만 접근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성공적으로 되려면은 이제 두 가지가 좀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지지층이 겹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성향의 지지층들이 결합이 되고 두 번째는 단일화가 됐을 때 이탈이 적어야 된다. 이게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성공적이었던 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정몽준 후보가 이제 지지 철회를 했지만은 또 이제 그렇죠. 역결집이 있었고 뭐 그런 거고 그게 잘 안 됐던 게 문재인 안철수 2012년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자들이 이것도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안철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안 했다 이런 분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지지층이 겹치냐 안 겹치냐 안 겹칩니다. 예,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그냥 딱 다른 거를 떠나서 연령층의 주력이 누구냐. 김문수는 60, 70이 주력이고요. 이준석은 2030이 주력이에요. 물론 다른 층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덜 겹쳐요. 그러니까 연령으로 보자면은 상당히. 최수영 평론가 말씀대로 지지층이 합쳐진다고 해도 빠져나가는 표가 많다. 그런데 첫 번째는 저는 어느 정도 된다라고 봐요. 조건을 충족했는데 두 번째. 단일화를 했을 때 그러면은 이탈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단일화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요. 1+1이 2.3, 2.5가 돼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은 그냥 산술로 봤을 때 이재명 46, 김문수 32, 이준석 10이면은 둘을 합치면은 46대 42예요. 물론 오차범위 내기는 하지만은 그러면 둘을 합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둘을 합쳐가지고 더 뭔가 바람이 불면서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지지층은 안 겹치는데 문제는 소위 말하는 내란 그리고 탄핵 이거에 대한 입장차가 너무 극명하게 다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이 2가 안 돼요. 지금의 단일화는. 그건 여러 이제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 분석에서 이미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이재명 그래서 이준석 측이 얘기하는 것도 3자 구도가 오히려 유리하다. 내가 이재명으로 갈 표를 붙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게 어느 정도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단일화가 정말로 시간도 없지만 막판에 하려면은 둘이 합쳐가지고요. 김문수, 이준석이 합쳐가지고 이재명하고 비슷하거나 넘어야 돼요.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김문수 후보는 자기 지지율 더 끌어올려야 되고 이준석은 자기 지지율 더 끌어올려야지 그나마 단일화 논의가 불이 더 지금도 막 시끄럽기는 하지만 이게 냉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 캠프층. 근데 그래야지 이제 여론의 압박도 더 받는데 김문수 후보는 좀 TV 토론 좀 잘하시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못하고 상승 여력이 이제 막판에 지지층 결집 요거 하나만 믿으면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좀 당내 이런 뭐 쇄신도 필요하고 본인의 입장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가 완전히 선그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안 할 거라고 봐. 이준석 후보가 안 할 거라고 보고 지금 상황 국면을 최대한 이제 이용하고 어제 단일화 안 한다라는 선언은 왜 어제였느냐. 이제 타이밍도 타이밍이고 TV 토론 2차 TV 토론 앞두고 있지만은 두 자릿수를 찍었기 때문이에요. 두 자릿수를 찍는다라는 거는 사실 개혁신당 얘기를 들어보면은 원래 플랜은 1차 TV 토론 하기 전에 이미 두 자릿수 찍고 1차 토론, 2차 토론 해가지고 여기에서 15% 올리고 그런 다음에 더 김문수하고 비등비등 해가지고 오히려 역단일화라든지 막 이런 것까지 봤는데 타임 플랜상으로는 개혁신당이 좀 늦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10을 찍었다라고 하는 거는 선거비 보존도 있고 이게 무시할 수 없는 덩어리거든. 그럼 15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비도 다 보존받을 수 있다라고 개혁신당 안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지점 하나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제 저도 그러니까 지금 완주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자꾸 내세우는 게 동탄 모델인데 네. 동탄 모델은 사실은 동탄 모델은 성립하기 어려운 게 지난 선거는 민주당 후보가 좀 약체였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본인보다 비슷하거나 더 약체였기 때문에 동탄 모델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이에요. 대세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이고 그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탈하는 표를 이준석 후보가 흡수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현상은 지민비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그 강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일극주의에 그 실망한 당원들 그 비명 행사에 실망한 당원들이 그렇다고 국민의힘은 찍을 수는 없으니까 본투표에서 그러면 그 지역구는 그럼 너희들 찍어줄게. 하지만 비례는 너희들에게 경고를 해줘야 되겠어라고 하면서 조국혁신당을 해서 실제 득표율의 호남의 총합은 높았어요. 그 조국혁신당이 그 효과를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탄핵에 대해서도 뜨뜻미지근하고 내란에 대해서도 그럼 그건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지만 어쨌든 뭐 약간 뜨뜻미지근해요. 선긋기 출당 문제도 굉장히 좀 미온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샤이 보수들이 일단은 지금 유보를 하면서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이준석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준석 후보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파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걸 지금 안고 저수지물에서 안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그래서 저는 상승은 나는데 둘이 합하면 상승은 되는데 다만 핵심 지지층들이 이탈할 가능성은 있다. 동의 안 하고 상대 후보가 누가 단일 후보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가 동탄 모델은 지금 명분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민비조 형국에서의 이준석 후보가 빠져나가는 보수 지지율을 지금 안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단일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김준일 평론가님, 예. 이준석 후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하면서 이제 동탄 모델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는 민주당의 좀 이재명 일극 체제에 좀 실망한 민주당 지지자를 향한 어떤 선거운동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는 계속 해왔어요, 사실은. 그게 소위 말하는 내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여러 가지 이제 행보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호남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선거 운동도 여수산단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소위 말하는 서진 정책 옛날 국민의힘 기준으로 보면 이제 서진 정책을 지금 개혁신당은 남진 정책이 맞겠네요. 지금 동탄에서 했으니까 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새로운 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요 지지층 이준석을 어느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이제 하느냐 지지하느냐를 보면은요 진보가 지금 아까 전에 MBS 여론조사입니다. 전체 지지에서 퍼센테이지 진보가 3, 중도가 14, 보수가 10, 모른 무응답에서 11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진보로 해서 열정적인 사람들은 아니고 사실은 중도 진보 성향의 사람들 중에서는 흡수할 여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무현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어쨌든 반 이재명 정서에 어느 정도 기대서 이번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사회 이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아마 상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공세적으로 이제 전환을 할 겁니다. 이번 TV 토론에서 오늘 있을 TV 토론이 되게 중요해졌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수세적으로 했다라는 열성 지지층의 불만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최선의 공격은 사실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에요. 맞불 작전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는 특히 경제 문제 쪽보다는 더 이재명 후보가 할 얘기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좀 오늘 TV 토론이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평론가님도 동탄 모델을 이 전국 선거에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세요? 저는 계속 그 얘기했어요. 이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어떤 선거에 대한 감각, 능력 저는 탁월하다고 봐요. 진짜로. 예. 동탄에서 뭐가 됐든 제3 후보가 이렇게 이긴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전국 선거도 어쨌든 본인 당대표가 돼서 지휘한 거 상당수가 이겼어요.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덩어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의석도 필요하고 전국의 조직도 필요하고 이게 그리고 세대별로 지역별로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특정 지역의 특정 세대의 맞춤형으로 이를테면 동탄이라는 게 전국에서 나이가 제일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뉴타운이라서 상대적으로 당적이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던 일종의 사회실험실 같은 거하고 전국 5,300만 명, 뭐 유권자를 하더라도 3,5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근데 이동훈 공보단장이 얘기한 부분 사실 친윤계가 당권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성립하지 않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당권이 무슨 뭐 등기 권리증 같이 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배현진 의원 표현대로라면 이게 당근 거래도 아닌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특히나 이건 하려면 최소 100만 당원의 투표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그리고 지금 100명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실질적 동의가 있어야지 당권이 가는 거지. 이게 뭐 지금 뭐 몇몇 의원들이 해준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의 함의는 이런 거죠. 네가 오면 우리가 돕겠다. 우리가 도우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인데 친윤이 도와서 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약간 형용모순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훈 공보단장도 굉장히 베테랑 기자 출신이고 이 정무 감각이 매우 뛰어난 그런 이제 전직 언론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놓고 보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공간을 열어주거나 약간 여지를 열어주는 순간 우리가 이 블랙홀에 다 빠져들어간다. 지금 그나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약간 상승세를 탔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센 독자 완주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에 대한 단일화에 대한 제안은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의 명분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싹 빠지고 나는 완주 의사 또 밝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매우 영민한 저는 국합, 배드캅, 투캅스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조금 제가 말을 얹자면은 어제 김문수 후보 반응이 있었어요.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 이준석 후보한테 당권 뭐 얘기하니까 아니 당무선권은 나에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후보 시절에 당무선권이 있는 거지 그 이후에는 당무선권이라는 건 본인이 이제 쟁취해야 되는 당권을 쟁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는 이거는 그리고 이준석 후보한테 단일화를 했을 때 준다는 거는 이후 대선 이후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나는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당권을 내가 잡을 거야. 라고 저는 들렸어요. 흥미로운 해석인데? 아니요. 당무선권을 얘기할 이유가 없어. 그런 제안은 저는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강한 집착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이게 게다가 한동훈 후보도 뭐 이동훈 공보단장의 주장에 따르면 한동훈 개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예. 이준석 완주해 파이팅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도 지금 당권을 의식하고 있고 이게 친윤들이 좀 오만했다.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이 당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시선은 지금 대선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당권으로 가 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짧게 붙이면은 국민의힘이 이걸 빨리 극복해야 돼요. 지금 당권 선거로 지금 비춰지는 거 이 프레임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은 또 굉장히 노련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그러니까 내가 아는 홍준표 시장은 분명히 와서 당권할 거다. 바보가 아니라 먹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게 지금 보수지 남은 아까 뭐 중도나 지금 좀 느슨했던 이완된 약간 보수 지지층들이 대선에서 이겨서 이재명 세상을 막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들 지금 민주당도 그걸 이용하고 개혁신당도 이걸 이용해서 결국 너희들은 지금 당권 싸움하고 있는 거야. 대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떨쳐버려야지. 그러지 않으면 김문수 후보가 어떤 캠페인에도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너무 딱해서 흥미로운 분석이긴 하지만 참 제가 참 이거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박지원 의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별도 유세를 하는 것도 그것도 다. 그러니까요. 이게 거기 자꾸 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정치와이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정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맞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치와 이어가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시사평론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회 첫 공개 행보로 부정선거론을 다룬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네. 어떤 의도였을까요? 전 그 의도를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의도가 있었다면 정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가장 좋아하는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이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중도층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당과 거리를 두고 절연해야 된다. 그래서 했잖아요. 탈당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계엄 그다음에 탄핵이 떠올리면서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메시지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메신저 실종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 전 대통령만 보이니까 바로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 포스팅하면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부정선거 그러면 지난 대선도 부정선거고 지난 지방선거도 부정선거냐.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2주간 정말 저는 나타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또 발화점이 높은 이슈인 또 이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는 선거의 법칙은 간단하거든요. 넓히면 이기고 좁히면 지는 게임인데 자꾸 좁히는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날 뭘 발표하려고 해도 첫 질문이 영화 시사에는 어떻게 참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그러면 김문수 대 이재명으로 겨우 이번 주 초에 좀 만들어놨는데 다시 또 회귀하잖아요. 정말 저는 이건 뭐 제가 보기에 무슨 생각이었냐고 뭐 여쭤보면 저도 모르겠고요. 진짜 이거는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2주간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책임을 묻는 선거에 당사자가 나타난 거는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명약 관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많이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였죠. 한동훈 후보가 그냥 민주당 입당해라. 제일 센 말을 뭐 트로이의 목마 뭐 거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이 영화 포스터를 보면은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이게 제목인데 그 위에 그거 포스터 제목에 영화 제목에 한 3배, 4배 크기로 뭐라고 써 있냐면은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예요.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과 나머지 뭐 이 선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다 뭐로 보는 건지도 모르겠고 결과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은 믿는 사람이 소수지만은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나 김문수 지지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투표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은 제가 본 정치인 중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생각이 들고 이게 뭐 어마어마한 큰 게 우리가 막 뭐 해석을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왜 그랬냐. 심심해서 그랬을 거예요. 외로워서.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에 가고 전화 연락 끊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로했다라는 거 아니까 다 배신자 X들 하면서 막 경로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전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외로운 거야. 왜 낮만 되면 조냐. 밤에 외로우니까 술 드셔서 그럴 거예요. 재판에서도 졸고 영화관에서도 졸고. 그러니까 영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기자들이 어땠냐 영화 그냥 좋았다. 근데 저는 좋았다 해서 가로 열고 졸았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잤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단톡방 의원들도 그냥 부글부글 끌어치는데 의원들까지. 그러니까 정말로 엑스맨이고 근데 이기적인 분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또 뭐 하나 사고 칠 것 같아요. 부부가 쌍으로 지금 굉장히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저 이참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어저께 난 사전 투표하겠다고 밝힌 거는 매우 저는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가 사실은 당의 깃발이고 그러니까 후보가 사전 투표하겠다는 얘기는 함의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선거 부정선거 아니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1, 2, 3 전략이잖아요. 단 3표라도 더 하자. 더 급한 건 국민의힘이에요. 한 표라도 더 해서 지금 따라 붙어야 돼요. 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저 말이 옳은 게
사전투표 하루 하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본투표 하루 하는 쪽이 이기겠습니까? 사전투표 이틀 포함해서 3일 한 쪽이 이기겠습니까? 네. 그건 명약관 하거든요. 근데 윤 전 대통령이 가는 그 포스터에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전 극소수라고 보지만 그러면 지금 팔짱 끼고 있는 일반 샤이 보수들이 자 이게 말이 되나 할 때 김문수 후보가 난 사전투표 할게요라고 밝혀주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잖아요. 굳이 말을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일정을 통해서 그나마 빨리 진화했다고 봅니다. 이 국민의힘 빅텐트는 좀 지지부진하죠. 그 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 보이는데 민주당 빅텐트는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보수 인사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대세론인가요? 그렇죠. 뭐 이게 새로운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제 1등의 유력한 후보의 진영에 많은 반대 진영에 있던 분들이 뭐 옮겨가는 거고 지지 선언하는 거는 뭐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본인이 중도 보수 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외연 확장을 했는데 거기에 부응하는 게 하나씩 나오고 있고 이제 소위 말 반명 빅텐트는 찢어진 텐트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이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제 김문수 후보 이제 지지 선언했는데 제한적이죠. 사실은 현역이 아니시고 47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학규 젊은 세대는 모르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제한적이다로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김대남 전 용산행정관 뭐 이런 분들 영입했다가 지금 내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김건희 라인으로 뭐 이렇게 분류가 됐고 예전에 서울의 소리하고 이제 녹취록에서 굉장히 한동훈 공격하고 거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버 관리하고 막 이랬다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아무나 좀 막 들이다가 지금 약간 문제가 생겨서 이거는 특히 핵심 지지층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것도 문책을 할 수 있으면 문책까지 하겠다 이재명 대표 후보가 지금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사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지율이 조금 주춤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 생각. 뭐 요게 김대남이 반영된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일단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민주당 빅텐트에 대해서 저는 제가 그걸 빅텐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잡탕 텐트지 사실은.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얼마 전에 이제 그 김종민 의원 영입은 그 후보가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내부에서 오면은 이제 이게 자기의 영향력 밥그릇 때문에 반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김대남 전 행정관 같은 사람은 영입을 해서 발표까지 자리까지 줬다가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원칙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도 가치도 없는 일종의 저는 잡탕 텐트다. 특히나 물론 전직 의원들 정도, 그러니까 뭐 허은하 전 의원이라든가 뭐 김용남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오는 건 아마 이재명 후보가 직접 와서 손을 들 정도로 그거는 상징성이 있죠. 그냥 이준석 후보도 압박하는 효과도 있고. 근데 저는 그래요. 이재명 후보가 이 빅텐트를 얘기하는 게 통합 아닙니까? 근데 상대를 균형내는 통합은 통합이 아니잖아요. 상대가 동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가치라는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할 때 그건 통합이 되는 거고 상대 쪽에서 사람 좀 빼와가지고 아니면 귀순자들 받아가지고 상대 쪽에 그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정말 본질적 의미의 통합인가요? 그런 측면에서 뭐 선거는 기세 싸움이니까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보여줬던 이렇게 혼선들 특히나 뭐 홍준표 전 시장의 그 자문위원장 같은 사람을 불렀다가 그러니까 오래 했다가 못 오게 그러니까 안 받는 이런 지금 말하자면 원칙도 가치도 없는 이런 혼선 텐트가 저는 과연 이재명 후보가 대세론을 뭐 보여주는 데는 뭐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보여주는 이른바 통합의 정신을 미리 보는 것 같아서 정말 합리적인 중도는 여기에 동의할까요? 저는 좀 애매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1차 TV 토론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된 호텔 경제론에서 우리 평론가님이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봅니다. 그 논란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2017년에 이제 그때 기본소득 얘기할 때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SNS에 당시에 공유를 했지만은 이거를 본인이 만든 건 아니고 지휘자가 만들었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기본소득이 이제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주는 돈인데 이거가 일반적으로 그 저축을 하거나 그러면은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쓰고 기한을 정해두는 지역 화폐 방식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호텔에서 들어와서 그게 또 돈을 쓰고 기한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역에서 쓸 수 있으니까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거 이거를 지금 한 거거든요. 저는 그거는 큰 틀에서 틀린 게 없다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취소를 한다는 거를
거기에 넣었지? 예약금을 취소했을 때. 예, 그건 이거는 기본소득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소득을 줬다가 뺏는 건가? 이제 이게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도는 게 중요하다. 예전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로 금리를 막 하고 저축하지 마라. 이거 은행에 넣어놓지 마라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다 저축을 너무 하니까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도는 것도 중요하거든. 이건 뭐 이제 승수 효과라고 얘기도 하고 뭐 한국은행에서 이게 승수 효과는 아니네. 뭐 논쟁도 벌어졌는데 어쨌든 기본 취지는 그런 거니까 그게 틀린 거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지금의 기본 캐치프레이즈가 기본소득은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사회로 좀 뒤로 위원회가 있지만 뒤로 접고 성장 쪽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논쟁이 됐을 때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죠. 좀 꼬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괴짜 경제학 이렇게 막 공격을 받고 있는데 솔직하게 이런 거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차라리 인정하고 가는 게 저는 특히 이거 호텔 취소하는 거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거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조차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기본 취지는 저는 뭐 틀린 말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대응 방안이 조금 미숙했다. 뭐 저는 미숙했다고 봐요. 예. 네, 최수영 평론가. 저는 좀 관점도 위험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순환 경제를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유통만 있어요. 생산이 없어요. 아니, 생산이 빠진 유통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건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순환 경제의 한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 꺼내들 수는 있으나 이것이 이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의 경제관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소득관 혹은 뭐 유통관 이런 까지 다 포함한 건 이거 위험한 거죠. 근데 자 좋아요. 뭐 선거 때 이것도 사실 우화 같은 거거든요. 이제 어디에서 차용해 온 거를 이제 돌고 돌아서 이게 세계 경제학자들이 쓴 건데 자 그러면 이게 논란이 됐어요. 논란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김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이건 난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런 오류가 있다면은 그건 내가 좀 고치겠다. 이랬으면 이거는 이슈도 안 돼요. 이준석 후보가 물고 들어갈 사안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이런 이론이고 아주 좋은 건데 이거를 알고도 했으면은 모르고 하는 사람은 바보고 알고도 날 지금 공격하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한민국 둘 중에 하나겠네. 바보 아니면 나쁜 놈. 저는 제가 바보에 속하는지 제가 나쁜 놈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후보의 이런 태도와 이런 그 도끼서린 그 유세장에서의 마이크를 보고 사람들이 거기서 야 절대 권력이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봤을 겁니다. 저는 이 점이 더 아프다. 누구나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류를 대하는 태도가 지도자의 전부거든요. 근데 오류를 대하는 태도가 나는 무오류의 존재라고 얘기하는 순간 절대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합니다. 이게 정치의 법칙입니다. 그걸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아마 이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반박했습니다. 도대체 그 빚은 누가 갚냐? 청년들 아니냐? 국가를 포퓰리즘 실험장으로 만들어 놓고 모라토리엄 선언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공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그러니까 화법의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화법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나라 빚이 늘어나는 거가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 상당수가.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약간 프레임 전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완전히 경제를 망쳐놨잖아요. 이미 비상계엄 이전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작년 2분기부터 마이너스 0.3 0.1, 마이너스 0.3 이렇게 지금 4분기 연속 0.1 이하로 경제 성장을 한 거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환위기 때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정도로 내수 경제가 특히 안 좋아요. 지금 그 감세하면서 지금 뭐 무슨 긴축 재정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돈 풀어야 돼요. 제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겠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균형 재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를 약간 공격하듯이 바보 멍청이 이런 식으로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는 좀 화법에 이게 단순한 것도 있지만은 본인이 설득을 해야 돼요.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제 국가 재정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써야 됩니다. 필요할 때 써야죠. 아니 국민이 어려우면 국가 재정 동원해야죠. 그런데 그게 마중물로만 쓰여져야지
마중물이 우물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게 언제나 퍼쓸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국가 재정이 그냥 화수분처럼 계속 샘솟는 우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짧게 우리가 펌프질할 때 이게 조금 경기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확장 재정을 조금 해서 일단 마중물 낸 다음에 다시 긴축해야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우물이 풍성한데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게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이 위험할 수 있다. 이 점을 이재명 후보가 잘 설명하지 않는 한 독선과 도구마에 빠진다면 국민들은 거기서 자꾸 절대 권력을 본다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